자식 키워본 사람이면 다들 제 마음 같을 겁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아들 녀석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요. 40 넘은 지 한참인 사내놈을 두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미 눈에는 평생이 그런 것을 어쩌겠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들 인호가 환장하는 밑반찬, 바로 진미채 무침을 하기 위해서였죠. 요즘 것들은 마트에서 파는 걸 사다 먹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어디 그게 제 손맛 같나요? 딱딱하지 않게 물에 살짝 불렸다가 물기를 쪽 빼고 고추장, 물엿, 마늘, 참기름 황금 비율로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그만한 밥도둑이 없습니다. 깨까지 솔솔 뿌려 통에 담으니 마음이 다 든든하더군요. 이거 하나면 우리 인호 밥 2공기는 거뜬할 겁니다. 뚜껑을 닫아 야무지게 보자기에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일부러 이 근처로 집을 얻어줬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장 달려갈 수 있게, 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해먹일 수 있게요. 쨍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며느리인 미래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눌러봐도 조용하길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열쇠가 아니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그건 분명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냄새였어요. 현관 입구부터 각종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짬뽕 국물이 말라붙은 그릇, 닭뼈가 뒹구는 치킨 상자, 다 먹은 피자 박스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미래야, 집에 있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거실은 더 가관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이었고 바닥에는 며느리가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파 한가운데 며느리가 대자로 누워있더군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낯선 여자가 며느리 발치에 앉아 발톱에 무언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출장 네일 아트, 그거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아는 체를 합니다.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제 존재가 자기의 신성한 휴식 시간을 방해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물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이 냄새는 또 뭐고? 제 말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아, 그거요? 인호 씨가 오늘 저녁에 와서 치운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하게 누워서 발톱 관리받을 정신은 있으면서 집안에 쓰레기 하나 치울 힘은 없다는 말이 나오나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들고 온 진미채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게 서비스 받던 발을 쭉 뻗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이 진미채 너무 딱딱해서 턱 아파요. 제가 교정해서 딱딱한 건 잘 못 씹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부드러운 걸로 좀 사다 주세요. 아셨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을 앞에 두고 맛은커녕 딱딱해서 턱이 아프니
다음엔 사다 달라는 저 말이 과연 며느리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제 아들이 먹을 반찬인데 마치 자기를 위해 바치는 조공품인 양평가하고 주문까지 하는 저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턱은 소중하겠지. 네 턱은 아프면 안 되고.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옆에 있던 네일 아티스트에게 말을 겁니다. 언니, 이 색깔 별로다. 더 쨍한 레드로 바꿔줘요. 가을이라도 발은 화려해야지. 저를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쇠기에 경 읽기일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안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과 배달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다 준 나물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지 구석에서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썩어가는 반찬통들을 꺼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먹지도 않을 거면 진작 버리든가. 아까운 음식을 이렇게 다 썩히면 어떡하니. 제 고성의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냉장고를 왜 마음대로 뒤져요? 남의 집? 여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이 왜 남의 집이냐고. 그리고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니? 집을 이렇게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쓰레기 치우길 기다리는 게 아내가 할 짓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해서 전업주부 하는 줄 아세요? 이노 씨가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집안일이 어디 여자 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유가 없다고요. 스트레스? 저놈의 스트레스 소리는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대체 집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노, 그놈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만 하는 놈이에요. 그런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봐야 하는 풍경이 이 쓰레기장이고 해줘야 하는 일이 저 며느리의 시중이라니. 생각할수록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헬쑥한 얼굴에 인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그리고 낯선 네일 아티스트까지 모여있는 험악한 분위기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미래야, 무슨 일이야?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상을 지으며 달려가 아들 팔에 매달렸습니다. 이노 씨, 어떡해. 어머니가 오셔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셔. 내가 집안일 안 하고 논다고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었다고 막 뭐라고 하신다. 나 너무 무서워. 저 가증스러운 연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우는 척하는 꼴이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미래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집은 제가 치우면 되잖아요. 뭐, 몸이 안 좋아? 저렇게 누워서 발톱에 색칠할 기운은 있고 집 치울 기운은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저게 아픈 사람으로 보여? 엄마, 제발요. 손님도 계신데. 아들은 저를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미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단단히 홀려 있구나.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 단단히 씌인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보고도 자기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주려고만 하는구나. 아들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제 아들조차 저 지경인데.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진미채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됐다. 내가 괜한 걸 가져왔구나.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엄마,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10분 거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늘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린 진미채 통이 어찌나 무겁던지 팔이 빠져나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저런 꼴을 보려고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뼈 빠지게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 장가까지 보냈더니 고작 저런 계집한테 잡혀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꼴을 보자고 이 고생을 했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헬쑥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분명 예전에는 생기가 넘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살이 쪽쪽 빠지고 눈 밑은 늘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일이 곧해서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늘 보니 아니었습니다. 저건 일에 지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사람에게 시달려 영혼까지 갉아먹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진미채 통을 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이걸 먹이고 싶었는데, 이걸 먹고 우리 아들이 힘을 냈으면 했는데, 저는 그 진미채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눈물이 섞여서인지 너무나도 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한다. 저 게으르고 이기적인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어떻게든 고쳐놓든지 그게 안 되면 내 아들을 저 지옥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홧김에 모진 말을 하고 나온 터라 선뜻 전화를 걸기가 멋쩍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날 아들의 헬쑥하던 얼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난처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혹시나 저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또 우리 아들을 들들 볶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도 싸들지 않았어요.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괜찮은 건지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사람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깟 진미채 반찬 하나 때문에 제 성화에 못 이겨 아들이 며느리와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닌지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의 아파트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여자의 악에 바친 고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인 미래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보다 더 날카롭고 연배가 있는 목소리, 바로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안사돈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며 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사내 자식이 그것도 하나 못 참아서 내 딸을 들볼까? 내 딸이 네 집에 시집와서 종살이 하려고 온 줄 알아? 어디 귀하디귀한 내 새끼한테 집안일이니 뭐니 잔소리를 해대.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집안일이라니요. 그날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던 것은 며느리였어요. 그걸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한 것이고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야기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걸까요?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미래 씨한테 종살이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좀 버려달라고 딱 한마디 부탁한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탁? 그게 부탁이야? 내 딸 말 들어보니까 아주 온갖 구박을 다 했다면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손목이 나갔다고 병원까지 다녀왔어. 그런데도 쓰레기통이나 뒤지게 만들어?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애비 없이 자라서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안사돈의 입에서 제 남편, 그러니까 인호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호가 5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저는 그 어린 것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굳은 일마다 안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며 반듯하게 키워냈어요. 그런데 감히 안사돈이 제 아들에게 저런 모진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저 무례한 여자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려 손을 뻗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온 세상의 소리가 멎는 듯한 아주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제 고막을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이 쓸모없는 놈,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죄를 알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안사돈의 고함과 함께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내 아들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지금 저 문 안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며느리의 어미에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안사돈이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제 아들 인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막 뺨을 때린 듯 허공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 아들은, 그 가여운 내 자식은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래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안타까움도 없이 오히려 통쾌하다는 듯한 비웃음마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이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은 산산조각 나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맹수가 울부짖는 것 같은 포효였어요. 제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스러움이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저 할망구가 왜 또 왔어 하는 짜증이,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있는 안사돈의 팔을 미친 듯이 뿌리쳤어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금 네가 누굴 때려? 어디다 대고 손을 함부로 놀려? 안사돈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과 거친 행동에 놀라 몇 걸음 뒤로 주춤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제 등 뒤로 아들을 숨겼어요. 어머니. 등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눈은 오직 제 앞에 서 있는 두 모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에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세요? 정신을 차린 안사돈이 되레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남의 집안일? 지금 내 아들이 뺨을 맞고 서 있는데 이게 남의 집안일로 보여? 당신 눈에는 이게 그냥 집안일로 보이냐고. 그리고 너. 제 손가락이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너는 네 서방이 네 어미한테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 저게 네가 할 짓이야? 네가 인간이야?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며느리가 움찔했지만 이내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다 이노 씨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뭔데 소리를 지르세요. 잘못했으니까 맞는다.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등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손목을 잡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뻘겋게 부어오른 아들의 뺨을 손으로 가리키며 안사돈에게 소리쳤습니다. 봐, 당신 딸이 말하는 내 아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바로 이거야. 당신은 지금 내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어. 당신 딸은 그걸 방관했고, 당신들은 오늘 나한테 아주 단단히 잘못 걸렸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둘 다 꺼져. 뭐라고요? 못 들었어?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안사돈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제게 더 이상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돈. 안사돈이 마지막 자존심인 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그러니 어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안사돈은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저를 향해 작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찬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아들 녀석의 곁으로 다가가 시뻘겋게 부어오른 뺨에 수건을 가만히 대주었습니다. 차가운 수건이 닿자 아들이 그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사내놈의 뺨이 이렇게까지 부어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지금은 100마디 말보다 이 차가운 위로가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이나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집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죠.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내가 듣고 싶은 건 네 사과가 아니야. 자초지종을 말해봐. 대체 왜 장모한테 뺨까지 맞고 서 있었던 거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밖에서 엿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 다녀가시고 나서 미래 씨랑 좀 다퉜어요. 다퉜겠지.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갔는데 엄마 탓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험하게 나갔어요.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제가 돌아간 후에도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집은 제가 봤던 그 상태 그대로 돼지우리였다고 해요. 아들은 너무 지쳐서 그냥 좀 쉬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배고프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하고 음식을 시켰고 다 먹고 난 뒤에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를 부탁했다고 해요. 제발 음식물 쓰레기만 좀 버려달라고. 그랬더니 미래 씨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에 식모로 왔냐면서. 오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면서요. 뭐, 그깟 쓰레기 한번 버려달라는 소리에 그런 말이 나와? 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구박하고 집안일로 들들 볶아서 못 살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손목에 염증이 생겨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쓰레기통이나 뒤지게 시킨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목 염증이라니요. 그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출장 네일 아티스트를 불러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던 그 여유로운 모습을요. 그런데 아픈 척 연기를 하며 제 아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오늘 쳐들어온 거고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 딸이 뭘 보고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귀한 딸을 왜 종 부리듯 하냐고요. 저는 계속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안사돈의 손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들은 차마 장모님을 밀치거나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막고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어요.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이었습니다. 박인호,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그걸 왜 그냥 막고 서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편한테 쓰레기 하나 못 버려주는 네 마누라랑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달려와서 사위 뺨부터 올리는 네 잡모지. 왜 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냐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답답한 아들의 태도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리고 미래 씨 엄마잖아요. 제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크게 만들어? 이미 그 여편네가 네 뺨에 손을 댄 순간 일은 커질 대로 커진 거야. 너는 지금 네 자존심보다 그 집안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네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하고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뭐냐고 묻기도 전에 띠링, 띠링, 띠링.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뺏어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은 내 사랑 미래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밀칠 수가 있어? 어머니랑 인호 씨, 둘 다 똑같아. 아주 난폭한 집안이네. 우리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만약에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랑 네 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사위 뺨 때린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걸 말렸다고 난폭하다니요. 쓰러지긴 누가 쓰러져요. 아까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기세등등한 모습이 선한데요. 이 모녀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어이없어 하는 사이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 받고 당장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쇳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인호 지금 통화 못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아, 사돈이셨네. 잘됐군. 똑똑히 들어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죄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당신 아들 그 잘난 회사에 소문 쫙 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아내 들볶는 못된 놈이라고 장모한테까지 대드는 후레자식이라고. 당신 주변에도 마찬가지야.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기에 저 모양이냐고.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니 각오하라고. 협박.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사회생활까지 망가뜨리겠다는 악독한 선전포고였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서슬 퍼런 기세에 겁을 먹고 사과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김명자입니다. 평생을 홀로 자식 키우며 세상의 온갖 험한 꼴 다 보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이까짓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뭐라고? 해보라고. 네가 말한 거 어디 한번 다 해보라고. 대신 이것만 알아둬.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네 딸이 어떤 애인지,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테니까. 누가 망하게 될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제 말에 안사돈이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안사돈은 두고 봐.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기고 나자 아들이 저를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그냥 좋게 사과하고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이제 어떡해요? 정말 회사에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저는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좋게 끝낼 생각이 없어.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더 기어오를 인간들이야.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네가 싸울 의지가 없다면 이 어미가 대신 싸워줄 거야.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엄마는 네 생각처럼 약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기죽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안사돈의 협박은 제게 두려움이 아닌 투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저 뻔뻔하고 악독한 모녀에게 어떻게 반격을 가할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안사돈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아들의 퉁퉁 부은 뺨과 무력한 눈빛을 떠올리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들이 여론전을 시작했다면 저 역시 진실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저 양쪽의 주장만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었어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제 아들을 아내를 구박하는 못된 남편으로 저를 아들 편만 드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쪽에는 아들의 뺨에 남은 손자국과 억울하다는 주장밖에는 없었죠. 저 교활한 모녀가 입을 맞추고 나오면 오히려 저희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이기적인지, 안사돈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행동했는지, 제 아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녹음이라도 해뒀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에 잠겨있던 제 머릿속에 새벽동이 터올 무렵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CCTV. 맞아요. CCTV였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놓아둔 택배가 자꾸 없어져서 도둑이라도 잡을 요량으로 거실 창가 쪽에 홈 CCTV를 하나 설치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24시간 내내 거실의 모습을 녹화하고 원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만약 그날의 모든 상황이, 아니 평소 며느리의 행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 교활한 모녀의 거짓말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인호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너희 집 거실에 달아놓은 CCTV, 그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니? 제 다급한 물음에 아들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아, 그거요. 네,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전원 뽑아놓은 적 없으니까요. 잘 됐다. 당장 그거 확인 좀 해보자. 어제 장모님이 와서 행패 부리던 거 혹시 다 녹화됐을지도 몰라.
제 흥분된 목소리와는 달리 아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엄마, 그걸 뭐하러 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뭐, 조용히 넘어가? 네 뺨이 이렇게 부어 터졌는데. 네 장모랑 마누라는 지금 온 동네방네 너를 인간 말종으로 만들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가자고? 너 제정신이야? 엄마, 제발이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저희 부부 문제고 제가 미래 씨랑 잘 이야기해서 풀면 돼요. 아들의 답답한 소리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진하고 물러터진 녀석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호, 이건 이제 너희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 장모가 나랑 네 인생까지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이상, 이건 우리 집안과 저쪽 집안의 전쟁이 된 거야. 이 싸움에서 지면 너는 평생 저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서 종처럼 살아야 해.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당하지 않으면 평생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고. 이건 네 인생이야.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아. 이 엄마가 싸울 수 있게 무기라도 쥐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장 그 영상 확인해. 제 진심이 담긴 설득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제발 녹화가 되어 있어라. 제발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라.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잠시 후 아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녹화 다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장모님이 너한테 손찌검하는 장면도? 네. 거실 창가 쪽이라 각도가 완벽하진 않은데 누가 봐도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는 모습 똑똑히 보여요. 소리까지 다 녹음됐어요. 됐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다녀가신 날부터 제가 미래 씨랑 다퉜던 날까지 영상이 전부 다 있어요. 미래 씨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다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뺨 맞는 장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이노야, 그 영상들 전부 다 내 메일로 보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오늘 저녁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라. 같이 봐야 할 게 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초조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여러 개의 대용량 동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아들네 집 거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며느리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은 시간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만 꺼내와서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자세만 조금씩 바꿀 뿐 며느리는 소파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배달 앱을 켜서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배달원이 오자 현관문만 빼꼼 열어 음식을 받고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그릇과 쓰레기는 그대로 바닥에 둔 채 다시 소파로 돌아가 TV를 켰습니다. 오후 내내 드라마를 보고 낮잠을 자고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며느리의 일과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 속 아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묵묵히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아들에게 오늘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제잘거리기만 할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 식모야? 나 지금 너무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단 말이야. 그러고는 정말 아프다는 듯이 손목을 부여잡고 인상을 썼어요.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 내가 할게라고 말하고는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현관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한 표정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흑흑, 나 이노 씨 때문에 못 살겠어. 이 사람이 나보고 쓰레기통을 뒤지래. 내가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온 거 뻔히 알면서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니까? 엄마,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너무 서러워. 그 모든 장면과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렇게 완벽하게 두 얼굴로 연기를 하고 자기 남편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저 악랄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들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나중에는 거의 잿빛이 되어갔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기만당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였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게 당하고 있었는지.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도움을 구하는 약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하고 묻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놓고 마지막 절차를 확인하는 서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저 교활한 모녀가 뿌린 거짓의 씨앗을 이 진실의 영상으로 전부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지금 이걸 쓰면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두고 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영상을 들고 악마들의 소굴로 쳐들어가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들고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할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 미래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 하면서요. 그럼 엄마나 저는 또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끝까지 강하게 나간다고 해도 저 영상의 가치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저 집안 싸움에서 한번 이기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낼 겁니다. 아들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감정 싸움에 쓸 소모품이 아니에요. 이건 저들의 숨통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비밀병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반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 오만함과 멍청함을 그대로 법정까지 끌고 가야 해요. 아들의 눈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도 든든한 것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저들은 분명 법정에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할 겁니다. 미래 씨는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였는지, 장모님은 자기가 사위를 얼마나 아꼈는지 눈물로 호소하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판사마저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때쯤 바로 그때 이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 저는 그제야 아들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스스로 가장 깊은 구덩이를 파게 만든 뒤 그 꼭대기에서 완벽한 증거라는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아주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들은 위증죄까지 더해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구나. 맞아요. 저 영상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필살기예요. 그러니 소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이 세상에 없는 셈 쳐야 해요. 저와 엄마 단둘만 아는 비밀로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리고 물러터진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 짧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나 단단하고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다. 네 말이 맞다. 이 어미가 너보다 생각이 짧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시작할 용기를 주신 건 엄마예요. 엄마가 제 뒤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엄마, 저 오늘 가서 제 짐 싸서 나올 겁니다. 모든 걸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단호한 선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졌습니다. 그래, 결심했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그 지옥의 문을 닫을 결심을 했구나. 저는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혼자 갈 테냐? 아니요. 엄마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옆에 계셔주시면 저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마다 가고 말고 내 아들이 지옥에서 걸어 나오는데 이 어미가 맨발로라도 달려가서 앞장서야지.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외투를 챙겨 입었고 저는 만약을 위해 아들이 편집한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을 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쓰지 않을 카드였지만 혹시라도 아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에는
주저없이 꺼내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은 아들을 위한 보험이자 저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분노였고, 저 추악한 거짓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한 정의의 불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위한 후퇴가 아니었어요.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결연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은 제게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상상과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고 안사도는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겠지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제 아들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제 옆에서 걷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런 걱정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녀석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차갑게 식은 용암처럼 단단한 결의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마침내 익숙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으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집안의 풍경과 퀴퀴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게으름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왕국이었어요. 어머, 이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까지 같이 오셨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던 며느리 미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며칠간 눌러왔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뺨을 시뻘겋게 물들였던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저 여자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소파 위를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며느리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뭐야, 사람 말을 무시해? 내가 묻잖아. 무슨 일이냐고.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눌러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저는 그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네 서방이 지금 뭐 하는지 곧 알게 될 테니.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아들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펼쳐놓고 옷장으로 가 자신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담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바지, 속옷, 양말. 그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옷을 꺼낼 때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퀴퀴한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숨결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노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왜 짐을 싸?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짐만 쌀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노 씨 좀 말려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을 나가겠대요. 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하셨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런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야. 너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끝을 내기로.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신경질적인 톤에서 애처로운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응?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말로 해, 말로. 내가 다 고칠게. 제발 이러지 마. 응? 우리 좋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반성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자신에게 매달린 며느리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나는 정말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이 시키는 대로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 살림? 아들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실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살림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여?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살림이야? 그리고 네 엄마를 불러서 내 뺨을 때리게 만든 것도 살림의 일부였나? 아들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눈을 치켜뜨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신 거지.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꺼내. 당신 정말 쪼잔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저 여자의 두꺼운 낯가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 여자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더군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빨리 좀 와봐.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노 씨가 집 나간다고 짐 싸. 나랑 이혼한대. 맞아. 어머니까지 와서 지금 짐 싸는 거 거들고 있어. 빨리 와서 좀 말려줘.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해. 빨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어서 오라고 해라. 네 어미가 와야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수 있을 테니. 아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우는 며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짐까지 가방에 꼼꼼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지퍼를 채우는 치익 소리가 마치 모든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현관문 쪽에서 다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며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마치 먹이를 빼앗긴 암사자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사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놓인 아들의 짐 가방을 보고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게로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해댔어요. 제 앞에 다가오자마자 그녀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온갖 악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돈,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어른이라는 사람이 애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혼을 부추겨? 네가 뭔데 내 딸의 가정을 망치려 드냐고.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는 안사돈의 손가락을 차갑게 쳐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망치다니. 나는 지금 내 아들을 구하러 온 거야. 당신 딸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구덩이에서. 뭐? 지옥? 우리 딸이 뭘 어쨌다고. 당신 아들이 무능하고 못나서 내 딸을 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안사돈과 제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며느리는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을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요. 바깥사돈은 안절부절 못하며 여보, 그만해. 사람들 보겠네라며 말려보려 했지만 안사돈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네 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십시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입니다. 장모님께서 끼어드실 일이 아니에요. 짐 가방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의 분노는 아들에게로 향했어요. 뭐? 부부 문제?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딸이 너 같은 놈 만나서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 싸고 나가? 네가 인간이야? 참고 살아요? 제가 참고 살았죠. 하루 종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내 시중 들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쓰레기 치우고 장모님한테 뺨까지 맞아가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죠. 하지만 안사돈과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의 책임을 저희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네가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안사돈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불길한 낌새를 느꼈어요. 저것들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며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치미 떼기는. 우리 미래가 네가 밖에서 다른 계집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고도 가정을 지키려고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네가 바람 피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애가 알아누웠는데 그런데도 이혼을 해? 이 배은망덕한 놈. 바람.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내 아들에게 있지도 않은 외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제 아들의 인생에 더러운 오물을 끼얹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맞아. 흑흑. 이노 씨 요새 계속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맨날 나간다고 하고 내가 물어보면 맨날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했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해준 거야. 며느리가 옆에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로 돈을 벌어다 주면 그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던 것들이 이제 와서 그 고생의 시간들을 외도의 증거로 둔갑시키고 있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듯 헛웃음만 터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시끄러워. 증거도 없이 내 딸을 의심하는 거야? 이 더러운 놈.
궁지에 몰린 안사돈이 해서는 안 될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벌레 보듯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놈이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걸 내 딸이 다 알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오죽하면 바로잡으러 왔겠냐? 꼴을 보니 아주 그 어미의 그 아들이구먼. 다 당신이 자식을 저 모양으로 키운 탓이야. 그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바람 피운 놈이라는 최악의 누명을 씌우고 그 모든 원인이 애비 없이 자식을 키운 제게 있다는 저 모욕적인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게 울려대던 안사돈의 목소리, 겁에 질려 훌쩍이는 며느리의 울음소리,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바깥사돈의 한숨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눈에는 승리감에 취해 의기양양하게 저를 삿대질하는 안사돈의 더러운 손가락과 그 뒤에서 안심했다는 듯이 눈물을 닦아내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만을 보일 뿐이었어요. 제 평생이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이 저들의 더러운 혀끝에서 한순간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손톱이 빠져도 한겨울에 연탄불이 꺼져 냉골에서 밤을 새워도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과 그런 제 밑에서 바르게 자라준 아들이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들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저 게으른 계집과 그런 딸을 감싸고 돌며 사위뺨이나 후려치는 저 무식한 여편네가 감히 제 인생과 제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려 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아줘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오히려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들끓던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순식간에 굳어버린 현무암처럼 제 모든 감정이 하나의 단단하고 서늘한 결의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며느리가 혼수품이라며 가져다 놓은 장식장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나무바닥이 제 발걸음의 무게에 맞춰 작게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와서 빌려고? 늦었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안사돈은 제가 굴복하는 줄 알고 승리자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오직 저 장식장이었으니까요. 저들의 허영과 위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 유리 감옥. 장식장 앞에 선 저는 유리문을 열고 그 안에 진열된 화려한 크리스탈 그릇 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이라며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물건이었죠. 투명한 크리스탈 잔이 형광등 불빛에 비쳐 기괴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요란한 무늬가 마치 저들 모녀의 천박한 웃음소리처럼 보였어요. 사돈, 지금 뭐 하시려고요? 그거 아주 비싼 건데. 안사돈이 제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감히 무슨 더러운 누명을 씌워. 그 말을 마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굉음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름답던 크리스탈 잔은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변해 사방으로 튀었고 그 파열음은 마치 제 아들의 억울한 마음이 터져나가는 소리 같았고 제 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지옥에 뜬 별처럼요. 야, 저 영감이 미쳤나 봐. 여보, 저 여자 좀 말려. 안사돈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귀한 그릇이 깨진 것에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는 그들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다시 장식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크리스탈 그릇들을 전부 꺼내 들었어요. 양손에 가득 든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니들이 더럽힌 내 아들의 명예값이다. 쨍그랑. 이건 내 아들이 그동안 흘렸을 피눈물 값이야. 쨍그랑. 이건 니들의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값이고. 쨍그랑. 저는 그릇들을 하나씩 거실벽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마다 제 속에서 묵혀있던 울분이 함께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금박이 번쩍이는 양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 뺨에 남았던 손자국 값이다. 쾅! 묵직한 양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며 독한 알코올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저들이 흘리는 거짓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거 엄마가 저한테 해준 혼수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 눈빛에 기가 질렸는지 차마 다가오지는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아들의 명예보다 저 유리 그릇과 술병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장식장에서 그들의 가짜 행복이 담긴 웨딩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역겨웠어요. 그리고 이건 니들이 짓밟은 가족이라는 이름값이야. 쾅!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와 나무 프레임이 박살났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위로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애비 없이 자랐다는 모욕을 들어야 했던 내 아들의 서름값이고, 쾅! 이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던 내 아들의 시간값이다. 쾅! 저는 장식장 안에 있던 그들이 귀하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꺼내어 부수고 던지고 박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허영과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 자체를 제 손으로 직접 부숴버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값비싼 술과 깨진 유리, 부서진 자기 조각들로 뒤덮여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 저는 부서진 것들의 잔에 한가운데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저를 보고 있는 안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바깥사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제 손가락이 바닥에 널브러진 파편들을 가리켰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귀한 척하지만 실체는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빈 껍데기. 이게 바로 너희 모녀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그들을 지나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제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한 기묘한 후련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노야, 이게 바로 네가 벗어던져야 할 껍데기들이야.
오늘 이 엄마가 대신 다 깨부숴줬다. 이제 남은 건 네가 직접 네 인생을 되찾는 것뿐이야. 제 말에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씻어내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한 남자의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파괴의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제 아들 인우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안사돈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약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행동이 아들에게 마지막 남았던 두려움의 족쇄마저 깨부숴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을 밟는 바삭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작은 발걸음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안사돈 부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래. 그 낮은 부름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미래 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잘 들으세요. 아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부로 끝내. 뭐라고요, 인호 씨?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끝내자고. 이혼하자, 그 말이야.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사돈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 딸 인생에 이혼 딱지는 절대 붙일 수 없어.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태도를 싹 바꾸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벌레 보듯 뿌리쳤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 한번 말해봐.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달하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거나 혹은 알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모를 거야. 너는 그냥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 기분만 중요하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너의 나태함, 너의 거짓말, 너의 이기심, 그리고 너와 장모님의 끝없는 탐욕까지. 나는 모든 것에 진절머리가 나. 아들은 말을 마친 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사돈이 이번에는 저에게로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딸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사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미래,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려 오는 안사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내 아들 뺨에 남았던 손자국이 사라지나? 당신들 때문에 내 아들이 마음고생했던 시간들이 없던 일이 돼?
당신들이 방금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더러운 누명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안사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당신들이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들은 이미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안사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내의 기에 눌려 살아온 듯한 박갓사돈은 이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놓았던 짐 가방의 손잡이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가요. 이제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앞장서서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여보, 가지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됐다. 네 인생, 네가 되찾은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부서진 것들을 그들의 집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낡고 더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온 것뿐이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후련해 보였습니다. 녀석과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말없이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알을 씹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고 기나긴 전쟁을 앞둔 두 전사가 나누는 결연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밥 한 그릇을 싹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를 남기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어린아이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후한 멋이 나는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재생되는 며느리의 게으른 일상과 안사돈의 만행을 보는 내내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이 모두 끝나고 그는 잠시 안경을 벗어 닦더니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드님,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겁니다.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싸움의 끝을 이미 본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며느리와 안사돈 측은 예상대로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저들의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는 온갖 거짓말들이 뻔뻔한 활자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결혼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아들의 있지도 않은 외도를 이혼 사유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의 외도를 비호했으며 며느리를 구박했고 심지어 제가 그들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고가의 기물을 파손했다며 저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날 저희 아들 집에서 자신들이 내뱉었던 거짓말들이 법정에서도 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독을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말없이 서로의 밥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그렇게 묵묵히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들 역시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연극을 끝내주기 위해 담담하게 심판의 장소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죠.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어요. 나무로 된 벽과 높은 천장이 사람을 괜히 주눅 들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와 안사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하얀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안사도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저 연기가 정말 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고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제 아들이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했으며 결국에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때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안사도는 아이고 내 딸아 하고 작게 읊조리며 분하다는 듯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그럴듯하게 먹혀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진 거짓의 독백이 끝나고 마침내 저희 변호사가 일어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단 하나의 증거로 명백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판사 앞에 모니터로 향했어요.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네 집 거실이었죠. 공주마마 며느리의 우아한 하루라는 제목과 함께 며느리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는 모습이 타임랩스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의 진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안사돈이 제 아들에게 애비 없이 자라서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욕하고 마침내 뺨을 후려치는 장면까지. 찰싹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안사돈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와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작게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고의 외도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상습적인 가사 태만과 피고에 대한 모욕,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심지어 장모의 의한 신체적 위해 행위까지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이는 위증에 해당합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고 안사돈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저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하게 되었고 오히려 저희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는 위증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모녀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조차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제 인생과 아들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가끔 궁금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그들의 안이나 행방 따위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평생을 부끄러움과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진실의 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는 것만큼 가혹한 형벌도 없을 테니까요. 아들은 모든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아들에게 씌워졌던 더러운 오명을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짓밟혔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신혼집을 처분한 돈으로 정말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아들은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안사돈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거나 며느리가 울며 매달리는 꿈이었죠. 그럴 때면 아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밤새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아들이 좋아하던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셨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시시껄렁한 드라마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약처럼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옅어지고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와 함께 저녁상을 치우다가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작은 국밥집 하시는 할머니 도와드렸던 거요. 그때 그 국밥 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남을 위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찌나 대견하고 예쁘던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자.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 엄마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니 가게 얻는 건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엄마가 주방일 하나는 자신 있으니 우리 아들 꿈 한번 제대로 이뤄보자. 아들이 봐둔 곳은 동네에서도 약간 후미진 곳에 있는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외관에 부동산 주인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은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번쩍이는 새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직접 채워나갈 수 있는 곳이라서 좋다고요. 우리는 그 가게를 계약하고 그날부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야말로 전쟁 같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새로 칠하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고 수십 년 묵은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주방을 밤새 철수대미로 닦아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어요. 땀을 흘릴 때마다 과거의 더러운 기억들이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한 뼘 한 뼘 정직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뒤 저희는 동네 상가 한쪽에 모자 국밥이라는 작고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제가 직접 커다란 가마솥에 끓여내는 진하고 구수한 사골 국물과 아들이 정성껏 토렴해서 담아내는 뜨끈한 국밥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텅 비었던 가게에 손님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나중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쯤 되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신없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와 아들은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늦은 점심으로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늘 국물이 유난히 더 맛있다고 칭찬하셨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된 일 덕분인지 건강하게 살이 올랐고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아이가 오면 몰래 고기를 듬뿍 얹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것이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오늘 국물 맛이 유난히 더 좋은데요? 아들이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말했어요.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 그렇지. 많이 먹고 힘내라, 내 아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2년 전 제가 아들을 위해 진미채를 무쳐 들고 가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들의 뺨을 후려치던 안사돈의 그 악스러운 얼굴, 거실 바닥을 아수라장으로 뒤덮었던 유리 조각들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무섭다고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서진 유리 조각쯤이야 기꺼이 내 손으로 치울 수 있는 존재니까요. 엄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아들이 불렀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가게 안도 어느덧 정리가 되어가고 늦은 점심의 나른함과 따스한 가을 햇살이 작은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들은 텅 빈 국밥 그릇에 수저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우리 모자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은 무언가 큰 마음을 먹은 듯 저를 아주 진지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아픔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냐 아들. 그때 사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어요. 아들은 천천히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것도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바보 같았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서
그 사람이 우는 게 무서워서 그냥 참고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는데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인형 같았어요. 저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 손등 위로 어느새 굵어진 아들의 손이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국밥을 나르고 그릇을 닦느라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인 정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가 그날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그릇들을 깨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평생 그 감옥 같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아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저를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물건들을 부수신 게 아니에요. 제 숨통을 조이고 있던 감옥의 벽을 제 대신 온몸으로 부딪혀서 박살 내주신 거예요. 아들의 고백에 제 심장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 여린 것이 혼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삼키고 있었을까요? 엄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 눈치나 보며 속으로만 화를 사귀고 있었으니 미안함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아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가게 안을 보는 척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붉어진 귓가를, 살짝 떨리던 그 목소리를, 사랑한다는 그 서툴지만 진심 가득한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고생과 아픔, 서름과 분노가 봄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밤낮으로 일하며 시커멓게 트고 갈라졌던 내 손의 상처가 아들을 위해 울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안사돈 모녀에게 받았던 그 모진, 수모와 멸시가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이자 가장 큰 자랑인 아들을 바라보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딛고 서서 자신의 땀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내는 늠름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밴 건강한 땀방울과 손님들을 향해 짓는 저 서글서글한 미소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싶었던 진짜 보물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